지난 2007년에 기후변화 대응에 범국민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하면서 달려온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의 시급성만큼이나 빠른 변화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15년의 포럼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을 약속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국회 기후변화 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포럼의 15살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모였었는데요. 심포지엄의 하이라이트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참, 뒤에는 이회성 IPCC 의장님의 기후위기 명연설 풀버전과 새 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전문가분들의 토의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진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럼의 대표위원 맡고 있는 한정혜입니다. 지난 2007년에 기후변화 대응에 범국민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하면서 달려온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역사에 있어서 지난 15년의 기간은 돌이켜보면 2007년에 IPCC 보고서,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 2015년에 신기후 체제인 파리 협정의 체결, 그리고 최근에 2050 탄소 중립 선언까지 국내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와 또 변곡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 기후변화 포럼의 구성원들의 무한한 헌신과 노력이 있었으며 서로 간의 차이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면서 포럼의 거버넌스 구조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간 동안에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큰 뜻에 함께하면서 국회,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어울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정부로부터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어냈고요. 탄소중립을 위한 관련 기본법의 마련과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기본법 구축까지 법률적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틀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약속 신기후 체제인 파리 협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적극적 동참과 실천 의지를 담아서 국회 1호 태양광 나무 솔라트리를 심은 지 5년 만입니다. 저희가 포럼의 약속과 의지가 법률적 제도 마련으로 완성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무를 심었는데요. 이제는 나무에 열매를 맺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가 심어졌기에 이제는 행동과 또 이행을 통해서 기후위기 극복의 목표를 결과라고 하는 열매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대변혁과 또 전환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회 기후변화 포럼 창립 15주년이 되는 지금 포럼의 구성원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있기에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의 10년 그리고 20년을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행동과 또한 희망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회 기후변화 포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변화 거버넌스로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 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까지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후변화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희동 의원입니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포럼의 15년 역사와 비교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범국민적 기후변화 거버넌스인 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지난 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위기 대응에 깊게 고민하고 진심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포럼의 대표 의원으로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은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우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26 회의에 참여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국격에 맞는 기후 대응 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의 시급성만큼이나 빠른 변화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무작정 변화만 추구하다 보면 기존의 시스템과 혼선이 생겨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은 현명하고 냉정하게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면서도 변화 속에서 안정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15년의 포럼 활동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진영의 싸움도 이에 당사자 간의 충돌도 아닙니다. 협력과 상생의 자세에서 접근하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럼의 미래는 이러한 공감대 마련을 위한 연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혜, 김일중, 허용수, 윤재용 대표님과 함께 포럼 임원진 여러분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국회 기후변화 포럼 15년을 회고하며라는 제목으로 해서 원고를 만들었는데 15년을 회고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봄 어느 날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재종길 의원께서 국회 내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가버넌스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산업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대응 대세는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해결 노력을 인지하고 있던 나로서는 현직 국회의원의 제안은 무척 신선했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던 나는 즉석에서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정치인들이 영향력은 있으나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수준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포럼에 대한 기대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07년 5월 국회 본청 기빈식당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 국회의원, 전문가, 관련 업계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국회 내 협치기구에 대한 참여자들의 기대와 참여 의지들이 엿보이는 열기를 보면서 내심 기대가 커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 15년간의 포럼의 활발한 활동은 다음의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포럼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정책, 협상 등을 주제로 간담회,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포함한 행사를 100여 회 이상 진행했으며 아울러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40여 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법제화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포럼은 미래 세대에게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장학생, 아카데미, 서포터즈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포럼은 국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담아 친환경 국회로 만들어 가고자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솔라트리 구조물을 제작 및 설치하였고 국회 사무처와 전기차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여 국회 내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설치 보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국가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고자 제정한 국내 최초 기후변화 종합시상인 녹색기후상은 공공자치, 교육, 시민, 언론 각 분야의 분야별로 180여 곳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그들의 공로를 격려해 왔습니다. 의원 대표들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한 모두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열심히 활동하였고 대표가 된 이후의 그들은 어느 기후 관련 전문가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추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럼의 활동 및 업적을 보면서
환경 분야에서 평생 활동해온 나는 포럼의 일원이 된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민사회에서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명분 아래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을 포럼 대표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그동안 포럼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신 분들 중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15년의 포럼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30년 후 탄소 제로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 발전을 통해 지구환경 보호에 더 큰 역할을 하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포럼 공동대표 GS에너지 허용수입니다. 저희 포럼이 이제 올해로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입니다. 오늘 인사 말씀을 쓰려고 생각하다 보니 예전보다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유럽은 6월에 이미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가고 있고요. 인도는 3월에 33도를 넘어 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구 전체로도 지난해 여름은 142년 만에 가장 더운 해였고 해수 온도도 관측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기후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약속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도전적이지만 이 새 정부도 이 약속을 이어받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업계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투자도 늘리고 청정수소, 암모니아, 소형 모듈 원전 SMR 등 새로운 무탄소 에너지원에도 적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더더욱 미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에너지 안보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길을 찾을 것입니다. 과거 15년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15년이 더욱 중요한 우리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포럼 창립 15주년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 포럼 창립 15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국회와 관련된 포럼에 참석을 해봤지만은 이 기후변화 포럼처럼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그러한 포럼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기후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준비를 하고 이미 준비를 시작했지만 좀 더 속도를 내서 성과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에너지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전환을 이룰 것이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석 연료 발전의 비율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기 또 수소 또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형태의 선형적인 경제 구조를 순환 경제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과학과 현재의 기술에 기반해서 만들고 내년 3월까지는 녹색성장 기본 계획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 기후변화 포럼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전 대표를 맡으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 저를 이렇게 대표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우리 국회 기후변화 포럼을 잘 지켜주고 계신 우리 한정혜 유이동 도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8년 동안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또 15년째 이렇게 수고해주고 계신 우리 김일중 대표님, 또 이회성 IPCC 회장님, 또 우리 허영수 대표님, 또 오늘 축사해주신 유재철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대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재외동포 재단이라는 외교부 산하 기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 재외동포를 좀 유식한 말로 요즘 글로벌 코리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동포들에게 글로벌 코리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생각하는 그 코리안이 돼야 된다 하면서 기후 변화 문제를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주년 축하드리고요. Thank you very much, Ms. Han and colleagues. It is a great honor for our delegation to be invited to take part in this 15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Assembly Climate Change Forum. I know I speak for our whole delegation when I say how very welcome we have found ourselves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ntext of today's vital discussion about the future of our planet, it will be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who will play a vital role in saving our world. Our country was the first parliament in the world to set net zero by 2050 into statute. And we thank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showing that same leadership. And our shared focus o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be essential in meeting those challenging targets. Last year, the UK had the privilege of hosting COP26 in Glasgow, and we were honoured to welcome parliamentaria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at meeting. And at that meeting, we unanimously agreed an ambitious and action-orientated outcome document. Once we were a leading nation in burning coal, but now we go many, many days without burning any coal in our grid. And already about 1 in 4 cars in the UK bought in the last year has a plug. So the IPU declaration we use as our framework for tracking progress, and there were 5 points in that framework. And fifth, enhancing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for joint climate solutions. And that is what today is all about. So we are cooperating fully with your parliamentarians so that we can learn best practice from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to achieve a better future for our world.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포럼 회의에 올 때마다 소중한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IPCC가 이제 4년 전에 1.5도 특별 보고서를 이제 내면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만들어냈고 또 이어가지고서 이제 넷지로라는 또 용어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1.5도 특별 보고서로서 4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 그 4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그 실현성이었어요. 1.5도 탄소 중립 넷제로의 실현성.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한 30년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그 성적표를 지금 달라는 건가 하는 그런 그 의문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또 많이 받는 질문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석유값 올라가고 있고 또 에너지 안보라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태와 이 탄소 중립 그다음에 또 넷제로와의 관계가 뭡니까라는 질문을 또 최근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게 연관돼 가지고서 또 ESG에 관련돼 가지고 또 많은 질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또 그 연결되어 있는 질문의 근본이 뭔가면 에너지 환경 문제의 그 근원과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취지는 바로 그 근본에 관한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발표된 IPCC 그 보고서들을 이제 보면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게 전 지구적으로 물, 안보, 빈곤, 퇴치, 건강 등 그 우리의 삶과 그 직결돼 있는 그런 기본 필수 요소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재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속도의 문제인데 이 기후 변화의 속도가 인간이나 그다음에 또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 경우를 보게 될 경우에는 이 식량 물 부족에 심각하게 발생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안에 위치한 큰 도시들이 도시 기반 시설이 피해가 이제 증가하고 또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 또 인간의 그 건강에 커다란 그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 예상은 됐지만 다시 한번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재확인되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극한 기온의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또 그거에 따른 피해 강도가 더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되면은 앞으로 그런 그 빈도와 강도의 그 정도가 더 심해지겠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델과 또 그 결과 해석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이번 보고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 기후 변화가 이제 모성과 또 유아 건강 더 나아가서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정신 건강이란 말이 나오니까 IPCC 회원국 중에 일부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많은 건데 어떻게 기후변화 보고서에 정신 건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 해가지고서 한 하루 정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뭐 정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기후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죠. 적응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되겠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리소스가 많고 그다음에 또 경제력이 있는 데서는 적응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적응을 많이 할 수가 없겠죠. 대응을 많이 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게 이제 이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부익부 빈익빈의 사례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은 기후 적응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은 그 결과는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적응 대책의 그 프라이오리티가 나라마다 다 다르고 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원이나 기술의 소지도 나라마다 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합당한 수준까지 이제 오지 못했고 특히 저개발 국가일수록 기후 적응 대책과 그다음에 또 경제 개발 대책이라는 것은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기후 대책의 적응성, 기후 적응 대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건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걸 종합해 보았을 때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은 현재와 같은 배출량 추세가 이제 지속이 이제 뭐 되겠죠.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1.5도에 대한 저지선이라는 것은 아마 앞으로 20년 사이에 이제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물 문제, 그다음에 또 식량과 영양, 그다음에 생태계 문제 이런 게 쭉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간단히 뭐 물 문제는 이제 바로 이 폭우나 그다음에 또 가뭄 현상이 이제 역설적으로 상존하면서 공존하면서 이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따라서 물 문제라는 것은 식량 생산과 또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이제 악화될 것인 거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건데 여러 가지 문헌의 이제 조사 결과는 역시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생태계 피해 당연히 예상되겠죠. 근데 이제 그 예상되는 그 속도나 그 이제 피해 속도나 범위가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거 특히 이제 2014년에 발간된 IPCC의 이제 그 전 보고서 이후에 나타난 상황이 그 전 보고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기 숫자 하나 집어넣었는데 1.5도 때 생태계 그 생물 종에 이제 피해가 받는 그
퍼센티지가 한 14%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더블될 경우에 3도로 더블될 경우에는 29%, 만약에 이게 5도가 된다 할 경우에는 생물종의 반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그 모델의 예측치도 나와 있고, 이것은 전체 이제 플리너리에서 숫자가 이제 공인된 합의라기보다는 정부 대표들도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생물종의 48%가 사라진다는 세계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생물종의 30%가 사라진다는 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생태학 전문하시는 분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nature based adaptation이나 또는 ecosystem based 이제 솔루션 같은 소위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은 상당히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은 낮은 온도일 때만, 기후 변화의 속도가 높지 않을 때만 가능한 얘기지, 이게 이미 올라가 버리면은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는데 무슨 생태계 기반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생태계 기반 적응 대책의, 생태계 기반 기후 대책의 한계도 이번 보고서에서 명확히 했다라는 점이 중요하겠고,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 이제 그 동안에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이 전 세계 생물종 다양성과 그다음에 또 생태계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 전 세계 해양과 그 토지의 최대 50%는 보존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종합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기반,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지구의 건강이라는 것이 기후 변화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는 이제 인간이 이제 자초한 것이겠고, 때문에 기후 변화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 앞으로 한다라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자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상호 파괴 행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돌이켜 보면 바로 이제 자해 행위가 되겠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그 자해의 행위가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사실입니다. 탄소 중립의 이제 그 비전이 제시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중립의 그 탄소 중립의 필요성의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제 CO2가 배출되고 그다음에 일부가 이제 대기 중에 남지 않습니까?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뭔가하면 대기 중에 누적돼 있는 총량이죠. 누적돼 있는 CO2의 그 총량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구의 온도하고는 거의 1대1의 관계에 있다라는 이제 사실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모델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 대기 중에 남아 있는 이제 CO2의 총량이죠. 근데 대기 중에 남아 있는 CO2의 총량이라는 것은 어저께 배출된 것도 물론 있겠고, 그중에 일부 땅이나 바다로 흡수된 것도, 나머지는 또 100년 전에 배출된 게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200년 전에 배출된 게 남아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 누적돼 있는 양. 그래서 그 대기 중에 누적된 CO2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중립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온난화는 정지된다라는 것이 그 1대1의 관계의 이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기후 대책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 바로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오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 바로 과학적 기반은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도대체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 가능 CO2 총량이 뭐냐? 앞으로 지금서부터 이제 1.5도에 묶으려면은 얼마나 배출을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계산해봤더니 그게 한 510기가톤으로 이제 판정이 됐어요.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CO2,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그 CO2 총량은 한 40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만약 1.5도가 목표가 아니고 2도가 목표라고 그러면은 총량이 늘어나겠죠. 얼마나 늘어나느냐? 약 890 기가탄 정도로 이제 총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1.5도가 바람직한 거냐, 2도가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제 파리 협약에서는 1.5도를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그 1.5도, 2도 간의 선택은 그건 과학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결이죠. 1.5도, 2도에 대한 피해나 또 대응에 대한 그 능력이나 하는 것이 각 나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타결의 이제 결과입니다. 1.5도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2도를 얘기하다가 1.5도로 이제 타결이 된 거죠. 왜 그게 2도에서 1.5도 내려갔느냐 하는 건 그건 또 다른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1.5도가 됐다라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의미냐? 1.5도 목표를 설정한다면은 1.5도 2도 간에 그 온난화 온도가 1.5도 목표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이른바 그 이산화탄소 배출의 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5도 목표의 이제 혜택과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비용이 무한대로 뛰어버리니까 그 넘어가는 사실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1.5도 목표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2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화석 현재 인프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프라에서 우리가 그 인프라라는 건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석탄 발전소, 석유 발전소, LNG 발전소,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석유화학, 뭐 그다음에 또 스틸 플랜트 같은 게 있을 텐데 지금 있는 그런 인프라에서 화석 연료 기반으로 한 인프라에서 앞으로 배출될 총량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IPCC가 산정한 바에 의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가능했던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 총량이 얼마로 나오냐면은 660 기가톤으로 나와요. 그럼 이 660 기가톤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도의 배출 총량 510 기가톤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는 것만 가지고도 1.5도는 끝난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 따라서 앞으로 이 탄소를 잡아서 저장하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이 화력 발전소는 조기 폐기, 조기 퇴출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게 되겠죠. 물론 그런 저장 시설을 갖추면은 그건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조기 퇴출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경제와 이제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뭔가 하면은 뭐 just transition, 이제 우리로 뭐 번역하면 형평성 있는 전환이 성취가 돼야 그게 이루어져야 1.5도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1.5도건 2도건 그건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10 기가톤이라는 그 총량을 우리가 연 배출 허용량으로 계산을 이제 해보면 이게 한 연간 7%의 감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감축이 매년 7%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 팬데믹 처음 시작했을 때 2020년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 줄었냐면 약 7% 줄었습니다. 이제 그때 전 세계의 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제 그런 식의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죠. 7% 감축하면서 경제는 3% 계속 들어가는 거. 그게 탄소 중립의 궤도입니다. 얼마나 야심찬 궤도인지 여러분 아마 아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팬데믹 이제 약간 느슨해지면서 2020년에 작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는 게 얼마인가 하면은 약 한 4% 정도 늘었어요. 이 4% 는 것은 이제 막 팬데믹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반등 효과니까 한 4에서 한 5%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재미있는 것은 2010년부터 2019년 전 이제 팬데믹 전까지의 10년 동안에 이산화탄소 배출의 그 증가율이 한 1.3%였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그 뭐 V자 형태의 이제 증가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죠.
이 최근에 이제 거기 덧붙여 가지고서 이제 최근 그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이제 석유 가스에 대한 수요가 석탄까지 지금 가세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그 이제 증가율을 뭐 5% 이상으로 늘리겠죠. 이제 그게 이제 탄소 중립 목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하겠죠. 어떤 면에서 어렵냐?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 어렵게 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사태가 진정된 후에 이 제가 아까 연 7%로 이제 감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7% 이상 감소를 해야만 2050년 탄소 중립이 글로벌리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 이상 감소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8%가 될지 10%가 될지는 일단 현 사태가 진정되면서 그 동안에 추가로 배출돼 가지고 이 대기 중에 누적된 그 총량의 증가가 얼마가 될지를 알아보면 금방 계산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과제를 수반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늘리면 되는 거죠. 그 점에 관해서 이제 IPCC가 판단한 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배출 감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제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탄소 에너지의 그 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건데, 특히 그 효율성 증대는 이 현재 대비해서 한 앞으로 30년 동안 전체 그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이 한 70%까지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탄소 집약도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항상 줄어왔는데, 그걸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빠르게 이제 집약도를 이제 줄이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연료를 대체하는 거, 비화석, 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거, 그다음에 또 탄소를 순환시키는 이제 그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탄소 전력, 또 저탄소 수소, 바이오 연료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건물 수송 부문에서의 이제 확대가 있으면 되겠죠. 특히 산업 부문에서는 이제 원자재를 이용하는 효율이 늘고, 그다음에 또 원자재의 순환율을 증대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고, 동시에 이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신기술의 이제 도입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금 리서치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흡수 증대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제 땅, 농업, 임업, 그 토지 이용을 통해 가지고서 나무를 많이 심고, 그다음에 또 생태계 복원을 통해 가지고서 이산화탄소를 보다 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게 작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데 이제 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늘리고 싶어도 앞으로 늘어나는 그 식량 수요와 이제 충돌하는 그런 면이 있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그 생태계 보존 노력과 또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이제 판정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서 땅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직접 대기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하는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 이제 있는데, 이거 역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현재 있는 것으로, 문제가 뭐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데, 이제 그거를 어디다가 활용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처음에 이제 흡수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가 많이 못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전체 주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위 말하는 라이프 사이클 그 이산화탄소의 그 총량이라는 것이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용도와의 이제 충돌 가능성 등, 그다음에 또 이것을 저장한다고 했는데, 저장을 했을 때 이게 영원히 땅 속에 계속 뭐
묻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또 의문점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이제 현재 진단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또 리서치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보고서가 이제 확인한 사실은 뭔가하면 이제 역시 이런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그다음에 또 증대, 흡수의 증대가 가능해지려면은 바로 관련 정책, 법이나 제도의 이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이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IPCC 기존의 이제 발견 사안인데 다시 한번 그런 사안을 이제 파견할 수가 있겠고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이것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좋은 정책 만들고 나 혼자 좋은 제도 갖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전혀 아니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다음에 175개 모든 국가가 같이 정책을 하고 같이 행동에 옮겨야 이게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사실인데 이게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혜택보다는 비용이 먼저 앞서오니까 보이는 행동은 뭔가 하면은 당신부터 먼저 내가 팔로우할게 라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측면 또 나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은 좀 더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본다면은 지금의 그런 행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해치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투자 규모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다들 노력한다고 하는데 글로벌리 봤을 때 약간 현재의 기후변화 대책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책의 1.5도를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투자보다는 한 최대 6배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투자 규모가 거기 또 쫓아가고 있지 못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그 평가가 리스크에 대한 그 평가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죠. 그 저평가되고 있으면 시장에서는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국제 협약의 그 이행과 그다음에 또 국제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뭔가 하면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재정 지원이고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 선진국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무슨 탄소 중립의 이제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기후 협상에서 여러분들 가셔서 잘 알겠지만은 개도국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1,000억 달러 약속한 돈 내놓으세요라고 그다음에 또 기술 지원한다는 거 실천하세요라고 개도국이 항상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진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맛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과정 얘기만 하고 있죠. 좀 거기에 행동이 있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점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뭐냐? 그다음에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1.5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 그 보고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3.2도가 나오는데, 근데 현재와 같은 정책이 계속된다라고는 또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파리 취지에 맞게 각 나라가 더 액션을 더 업그레이드 할 테니까 그러면 3.2도 이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 포인트겠고, 근데 이 IPCC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2도 안정화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를 검증을 했고, 그다음에 또 2도가 아니고 1.5도를 했을 때 글로벌리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를 검증을 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2도 검증했을 때의 비용하고 1.5도 안정화했을 때 비용의 차이가 더 1.5도 하면 더 들어가겠죠.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전체 GDP의 2.9% 여기서 전체 GDP 2.9%가 추가로 더 요구되는 거예요. 1.5도 추구했을 때. 자, 이 전체 GDP의 2.9%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전체 세계 이 방위비에 국방비에 들어가는 그 퍼센티지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큰 이제 퍼센티지가 아니죠. 크게 작은 퍼센티지고, 그다음에 또 많은 나라에서 이제 GDP의 뭐 일정 부분을 R&D에 집어넣는데 이 2.9%라는 것은 그런 그 각 나라가 특히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R&D에 들어가는 GDP 비중보다도 훨씬 낮은 이제 그런 이제 수준입니다. 자,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 2도에서 1.5도, 0.5도 그 온난화를 이제 더 낮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GDP의 1.9도, 2.9%라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혜택이 2.9도보다 더 클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IPCC가 별도로 검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건 아까 넘어서는 순간에 사회적 비용이 이제 무한대로 이제 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파리의 기본 취지는, 기본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2.9%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혜택은 크다라는 것이 파리 협약에서의 의미고, 거기에 대해서 195개 국가가 동참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은 파리 협약에 받아들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1.5도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또 추가로 0.5도 하는 것이 순위 혜택이 있다라는 걸 글로벌이 인정하면서 나오는 행동은, 약속하는 행동은 1.5도가 아니라 3도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글로벌 목표와 그다음에 또 로컬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실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동의 이익과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 하나인데 뭔가 하면 그 로컬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사실이죠. 각자가 다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고 각 국가가 다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고 누구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그 과정이나 독자적인 과정, 그 결정의 과정이나 결과가 말이죠, 이 글로벌 목표에 부합된다라는 보장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글로벌 탄소 중립의 성패는 어디 있느냐? 글로벌 목표와 로컬의 독립의사 결정 사이에 어떤 연결 장치가 있어가지고서 이 개별적 독립 결정의 그 총합이 글로벌 목표와 일치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로컬의 사익 추구 그 행동이 글로벌 공익 추구의 결과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이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바로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다자간 국제회의 UNF 당사국 총회 아마 영원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 캠페인 영원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최근 많이 말했던 그 ESG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지 않아 많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ESG 사라지면은 아마 그 다음에 또 ESG에 비슷한 또 다른 논의가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IPCC가 ESG에 이 환경 임팩트, 그 다음에 또 기후 임팩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을 했는데 ESG 전략이 지구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최근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ESG에 대해서 세계 주요 증권 감독 기구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그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탄소 중립의 과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무슨 에너지 전환, 그게 아니고 순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 가는 것인데, 사실 그 에너지 전환의 그 본질을 보면은 이거는 원자재 전환이죠. 석유가스 석탄이라는 그 원자재에서 코발트, 니켈, 머리디움, 동, 알루미늄 등 이런 이 앞으로 있을 신재생 에너지의 기반을 형성하는 그 원자재로 이동하는 것이고, 이게 원자재 전환이고, 그런데 원자재 전환에서 이게 끝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뭔가 하면 탄소 중립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원자재 전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으로 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기후 안정화, 그다음에 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전환 그 자체는 새로운 문제를 분명히 야기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문제를 기술로 풀었을 때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과거에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문제를 풀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또 이제 불러일으키죠. 전환의 완료로 이제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은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탄소 중립 시스템이 가동되면은 그거에 따른 생태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따라서 이 생태계 탄소 중립의 체제가 생태계 중립이라는 보다 더 큰 과제를 이룬다라는 보장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지구 생태계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계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생태계 내에서 자연적으로 모든 물질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경제 사회 발전 시스템도 우리가 원자재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 원자재 순환 시스템이 생태계 시스템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이루어졌을 때 이 생태계의 중립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그 행위나 또는 그 자해하는 그런 행위는 이제 끝날 수 있겠죠.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해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저 자신이 답답하고 또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사실이 또 사실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15주년 기념 심포지움의 주제가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에 반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주제를 잡은 것은 IPCC 6차 보고서의 큰 의미가 이 이제 윤석열 정부 새 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6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소개받은 그 이제 포럼의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동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 2가지 있는데요. 결국은 그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충분히 입각에 해서 반영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워킹그룹 일에 의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20년도 남지 않으면 1.5도는 분명히 도달된다가 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는 줄여야 되고 탄소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이 과거 정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번 정부는 탄소 중립이란 키워드를 꼭 갖고 가야 된다. 워킹그룹 3에 의하면 1.5도를 가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저감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상당히 많다 하는 부분을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 감축 옵션을 보더라도 US $100 이내에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1.5도 탄소 제로 넷 제로가 정말 불가능하느냐고 볼 때는 IPCC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2030에 40%는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옵션 중에서 $100 이하로 또 $2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옵션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찾아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제가 썼던 말 중에서 보면 수요와 서비스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가, 참여에 대한 부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 홍보만 잘해도 40에서 70%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정말 많은 옵션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감축 기술과 그리고 수요와 서비스만 잘 관리도 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넷제로가 불가능하지 않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현 정부는 하면 좋겠다는 부분 첫 번째 의견입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주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1.5도를 오해하는 부분이
1.5도가 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곡선을 보게 되면 꼬리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극값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 극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이 필요하게 되고 기후변화 적응은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 기후변화 적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응 관리를 할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취약 지역, 취약도 분야, 또 구상나무, 이 생태계는 정말 취약 분야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생태계 분야를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취약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측해 보고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우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적응 정책이라는 것이 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더 적응 정책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적응 대책은 구조적과 비구조적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면 좋겠다. 구조적은 실제 인프라를 통해서 적응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나 자연 기반을 통한 비구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적응이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기후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윤정입니다. 오늘 저는 그 산업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도 이렇게 1.5 리포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NDC를 만들었을 때 기업의 참여 없이는 절대 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그 역대 정부를 본다 그러면은 목표 달성에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목표는 잘 만드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말 우리가 목표 설정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 감축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가 수반되는 겁니다. 장기 투자가 수반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의 이 존망이 더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수단을 제시해 줬을 때 조금 더 민간 부분에서 산업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온실가스 감축을 사업장에만 국한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시야가. 그런데 실제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은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15%에서 35%밖에 안 됩니다. 그 외의 것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특히 소비자 단계, 서플라이 체인 단계에서 이 탄소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금 글로벌 컴퍼니들은 사업장에서 감축하는 내 포커스보다는 스콥 3, 서플라이 체인 이런 쪽에서 감축, 사회적 감축이라고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스콥 3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 감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회성 의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환, 에너지가 전환됐든 이제 우리가 공정 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공정 전환을 쓰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국가로 옮겨가면은 공정 전환보다는 올바른 전환, 올바른 방향의 전환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고 이 모든 게 다 지형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국가에 맞는 올바른 방향의 전환이 그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석 연료를 우리가 떼고 있는데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력 문제를 예를 들어 재교육을 시키자. 인력 문제 재교육이 에너지 전문가를 만들려면 몇 년이 필요하겠습니까? 3년, 5년,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6개월 뭐 국가 돈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온도자 트레이닝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전문가로 거기서 거듭나 비즈니스 차원이나 테크놀로지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거듭나야지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일정 부분 뭐 돈을 내서 그 교육을 시켜서는 절대 전문가 육성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하게 감축 수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정부가 이 목표로 하는 우리가 NDC 달성은 우리가 충분히 합심하면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해성 의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을 스치는 게 IPCC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인 팩트라고 하는 것들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상은 협상만 30년 이뤄가고 있을까? 저는 기후변화 이슈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공재적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공재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만큼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임승차 문제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 우리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문제가 거기에 불거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 정부가 고민하다가 전기요금 킬로와트아워당 5원을 인상했습니다. 4인 가족 소득으로 해서 추가로 한 달에 더 부담하는 금액은 1,500원 또는 1,600원 정도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 금액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에는 산업체에 부담을 줘서 국가 경쟁력을 낮추게 되고 또 서민의 물가 인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대표적인 전기요금은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 이슈를 두고 미래를 생각할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필수재라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은 모두 다 필수품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웰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중요한 가전기구들은 필수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를 저렴하게만 공급받고 그 전기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라든가 또는 충남 지역의 석탄 발전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필요로 한 전기는 끊임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오늘 모여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 미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의 논란이 됐었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도 현 정부는 원전을 조금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종 에너지 중에서 전기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는 소수입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최종 에너지 중에 20%입니다. 나머지 80%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열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송용, 가솔린, 디젤 이런 것들이 80%입니다. 20%의 전기가 앞으로 미래가 되면 50%가 되고 70%가 될 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2030년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열 에너지 그리고 수송에서부터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유가 시점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류세를 두고 휘발유나 가솔린이 비싸지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서민 물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누른다 그러면은 과연 그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공청회에서 또 다른 서로의 갈등이 그 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갈등이라 하는 것은 저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뭔가 틀이 조금씩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틀에서 기존에 있는 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새롭게 그것을 넣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갈등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완만하게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갈등이 우리가 두렵다고 피하거나 그 갈등 속에서 서로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후변화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할 때는 결국에는 사회적 공감대와 소통과 합의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정책이 분절되는 것을 전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1%의 지지율 차이로, 투표율 차이로 해서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정책이 힘을 얻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많은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과거의 모든 정부들도 5년 단위로 정책이 분절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입니다. 큰 틀에서 제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시민 단체에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제언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방향 설정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도 에너지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시행을 하려면 국민들의 군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만 이게 성공적으로 실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원칙 방향 설정은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새 국정과제에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 필수 지원 확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하기 전에 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학문적인 부분도 우선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필요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나름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가구에 대한 조사를 지난 5년 동안 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조손 가정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굳이 에너지를 나누지 않더라도 아무튼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구 원수에 기준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나 강원도의 기온과 날씨 이런 부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맞는 지원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지역별에 대해서 에너지 빈곤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산업부가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에는 수요 관리 효율 향상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난 2019년도에도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발표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그만큼 중요해졌고 그 수요 관리에는 전 국민이 개개인 플러스 산업 분야 각각의 그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국민 수용성 과제 확보가 우선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에 EU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10년대에서 20년 동안 국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략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EU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개인 행동 변화를 통해 소비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전략해서 이 기후에 대응하자라는 요지의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행동 실천 지침도 8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뭐 여름철, 겨울철 적정온도 지켜라, 대중교통 이용해라, 자전거 타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 우리 국민들 이미 20년 전부터 하고 계시고
있고 그걸로 인해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EU의 에너지 절약 조치 발표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나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끌고 모아내서 그 실효성 있게 성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지속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힘이 좀 달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기후 문제, 이산화탄소 줄이는 문제는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의 문제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 문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로 심각하게 지금의 현재 문제를 모두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려대학교 교수고요. 이혜정 의장님께서 식량, 물 부족, 생태계 불안정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그 흡수원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농경지와 초지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 IUCN에 발표하면 세계 배출의 약 24%가 잘못된 토지 관리로부터 배출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정말로 잘못된 토지 관리죠. 그러니까 착취적 그 토지 이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이나 산림을 잘 관리해서 그나마 이제 생태계에서는 흡수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농업에서는 일정 부분 배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토지 기반의 산업, 농업 또는 임업을 통해서 그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코시스템 베이스드 솔루션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NBS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지금의 현재 사회는 UBS가 아닌가, 어번 베이스드 솔루션 또는 UBD, 어번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이렇게 돼서 과연 그 토지 기반의 산업은 과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약 10%가 도시인데요. 거기에 90% 인구가 삽니다. 그럼 전국의 90%의 토지는 도시민의 서플라이 공급지죠. 에너지, 물, 식량. 근데 특히 식량의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엇이 문제냐면 양입니다. 그 수도권의 거의 인구의 반을 먹여 살리려면 전국에서 농사를 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양을 할 때는 NBS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도시 중심의 발전으로 인해서 시골은 NBS, LBS, 그러니까 랜드 베이스드 솔루션이 되질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기초지자체가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흡수원 전공이니까 흡수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7억 톤에 4,500만 톤 흡수하니까 약 6.5%잖아요. 그런데 그 지자체별로 해보면 20%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신기한 그 지도를 하나 그려봤는데 리 단위로 그려봤습니다. 리 단위로 해서 흡수량은 거의 정확합니다. 해보니까 이미 저희도 탄소 중립 달성한 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배출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흡수량이 많은 리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가 이루려면 배출을 많이 하는 도시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약간은 그 토지 중심 또는 리 또는 마을 단위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유역 단위입니다. 경관 단위, 랜드스케이프 레벨. 근데 우리나라 가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적으로 보면 저는 그 기초지자체 단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지자체에서 면 단위로 내려간 어떤 그 관리 체계. 그런 면에서는 리의 흡수량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요점은 과학적으로는 유역 경관 단위, 행정적으로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탄소 중립 전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흡수량 관리가 필지 단위가 아닌 여러 가지 그 유역 단위, 마을 단위, 커뮤니티 레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 어떤 재원, 분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정권에서 이루어지면 굉장히 훌륭한 그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포럼 청년위원 김하늘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 논의 자리에서는 잘 주목받지 못하였던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과 그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 일상 속에서 기후변화는 여전히 주요 화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심포지엄을 벗어나면 다시 일상에서는 기후변화를 듣기도 또 말하기도 힘든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은 일상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3월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는 기후위기 대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몇 위였을까요? 10위에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설문 결과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기후변화 자리에서 흔히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 세대조차 기후변화를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자신의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몇 %였을까요? 1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어느 세대의 문제도 아니라고 답한 약 2%를 제외하고 81%는 자신의 다음 세대 혹은 자신의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요? 저는 아직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높을지언정 탄소중립 달성 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신의 비용 그리고 불편을 감수할 의지는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지금과 같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소수 혹은 전문가만이 대응을 이끌어가고 일반 국민은 그저 정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식의 접근법으로는 절대 이 기후변화 정책이 가속화되기도 또 시행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의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어야지 그 정책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기후변화 교육이 없을까요? 물론 한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경교과가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교육과 재학생을 했을 때 대부분이 환경 과목이 있어?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 말인즉슨 환경교과는 있지만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데요. 환경교과는 있지만 선택 과목으로 남아있고 그마저도 입시에 밀려 잘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고등학교에서도 채택률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과목의 중요성도 물론 존중을 합니다만 기후변화가 일주일에 1시간도 배울 가치가 없는 주제인가요? 이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국영수만 잘하면 되는 걸까요? 그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저는 너무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이미 국제사회에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목표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수용성이 기반이 되어 빠른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 세대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간 인식 간극을 줄이고 인식과 실천 간 괴리를 풀어냄으로써 기후변화 정책을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거는 계속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또 당연히 국민들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회 기후변화 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오늘 심포지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